전국의 호우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오전에는 영남 지방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장대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까지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러시아가 반란 사태에 서방 첩보기관이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하자 바이든 미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적이 묘연했던 프리고진은 푸틴 정권 전복이 목표가 아니었다고 공개 메시지를 내놨고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이 조국을 배반했다고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수능 출제 단계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을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사법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민주당은 즉흥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교육위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해저터널 설비 공사가 완료되면서 내일부터는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모두 11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유아 4명의 경우 생사 자체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난 3년치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공개하고 올해 수능에서는 이런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 위한 점검위원회를 평가원 외부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교육부가 킬러 문항 사례로 제시한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입니다.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법칙에 관한 지문의 파생 문제로 EBS 분석 기준 정답률은 15.1% 수준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포함해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 등 총 22개를 킬러 문항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3년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480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어는 주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 나왔고 수학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를 요구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지극히 전문적이거나 관념적이어서 해석을 하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공교육 과정 위에의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진 경우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거나 의도적인 함정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등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하여 정부는 앞으로 수능에서 이런 킬러 문항을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출제 단계부터 이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현장 교사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와 교육청 등 외부에서 추천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 판단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정부가 잇따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불안감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공정한 수능 정책이 실제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정부가 공정한 수능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수능 출제위원들의 영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수능 출제위원회 비밀 유지 의무 범위를 확대해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수능 출제위원이 강의나 집필, 자문 등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유아 영어 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를 단속하고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필요할 경우 사법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수험생들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 운영의 실험 대상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모두 불행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옳겠느냐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했습니다.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사법 조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한 수능을 위해선 부모 소득 등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배움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도 가세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까지 꺼내들며 야권의 비판에 선제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토록 오래 걸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사태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방식도 시점도 틀렸다며 지난 3년 동안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즉흥적 국정 운영의 실험 대상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를 수습하기 위한 졸속 정책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배제하라고 지시한 킬러 문항의 예제를 내놓으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해소됩니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EBS 연계 출제 조항까지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느냐며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든 가운데 대구에서는 지은 지 50년 된 낡은 축대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전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 곳이었는데 장마철 비 피해를 줄이려면 이런 사각지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주택가 아래 축대벽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천막 사이로 앙상한 뼈대가 드러났고 잔해에 맞은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축대벽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부서진 겁니다. 사고 현장은 무너진 잔해로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평온한 주말밤을 보내던 주민들은 혼비백산 대피해야 했습니다. 낡은 축대벽에 필요한 안전대책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담당 구청의 점검 대상에서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사유 건축물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식적으로 점검 대상에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책임이라든지 조치될 사항은 그 사유 재산권의 소유권이 있는 주민들은 전부터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별다른 보강 공사는 없었다며 예견된 사고였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무너진 축대벽을 아무리 보강한들 다가오는 장마철을 견뎌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좀 위험하다 하는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전부 다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좀 위험하다 싶어 차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 저게. 비가 오면 이제 무너진다 이런 뜻이. 그런 뜻이죠. 왜 비가 오면 무너지죠? 땅 밑에 스며들면은 물을 넣을 수밖에 없지요. 약하기 때문에,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사유지 안전점검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옹벽 상단의 배수가 잘 되도록 이물질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민의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하면 좀 권고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무너진 축대벽은 장마철에 쉽게 산사태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어제 낮 경북 상주시 함창읍에서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쳐 외벽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또 안동과 영양, 봉화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나무가 쓰러지거나 주택이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어제 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경북 지역 비 피해가 모두 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을 약정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으로 3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한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와 PF 대출에 힘써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토지 보상 자문료 등으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 대신 대출을 내주겠다는 1,500억 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 제출로 선회하자 추가로 5억 원을 전달받았고 뒷돈 규모는 4분의 1인 50억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 수수한 5억 원은 박 전 특검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가 부담한 대장동 비자금 가운데 일부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담보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받은 화천대유 고문료 2억 5천여만 원과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 등도 50억 원 일부가 실현된 증거로 볼 수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특검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변협 선거자금 3억 원을 공동으로 받은 당사자이자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 금품 거래 실무를 도맡아 논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재작년과 지난해 각각 소환 조사했지만 기소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지난 3월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한 검찰이 석 달 만에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 가운데 범죄가 의심되는 11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특히 아기의 생사조차 파악되지 않는 이른바 사라진 아기는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기를 낳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지금까지 15건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여기서 4건은 범죄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건 11건. 이 가운데 수원에서 살해된 영아 2명을 포함해 아이가 목숨을 잃었는지 또는 안전하게 크고 있는지가 확인됐거나 병원이 전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난 게 7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영유아 4명의 경우 생사 자체가 불명확합니다. 경찰이 영아 유기와 유기 방조 혐의로 20대 친모와 친부를 수사하는 경기화성 2021년생 아기의 행방이 대표적입니다. 친모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만난 성인 3명에게 갓난아기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또 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브로커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외국인 여성 2명과 아이 2명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먼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지난 2015년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또 다른 태국인 여성은 2015년에 여아에게 예방접종을 마친 기록이 있어서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수원에서도 30대 외국인 남성이 아기를 데려와 예방접종을 받게 한 뒤로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에 접종 기록을 요청하고 이 남성과 아기가 어떤 관계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기 수원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 오후 수원 영아 살해 사건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30대 친모 고모 씨에게 적용된 영아 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형법상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에서 영아 유기 살해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6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대 탓이었는데 이 아이의 할머니도 자녀들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어른 4명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가방에선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6살 남자 어린이가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쇼크,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방을 끌던 남성 1명과 여성 3명은 남매로 숨진 아이의 엄마와 삼촌 등이었습니다. 이들 4남매는 자신들 어머니를 감금,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57살인 어머니가 탈출하면서 이들은 경찰에 붙잡혔고 아이 살해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아의 삼촌이 여자 형제들에게 모친 폭행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아이에 대한 폭행도 삼촌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6살 아이는 올해 2월 이후 보육원 결석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今年1月までは登園しておられたんですが、2月以降ですね、保育園を休みがちになっておられました。 특히 지난 4월 보육원에 왔을 때 다리와 어깨에 멍이 든 것을 본 보육원이 시청에 신고했지만 시청 직원은 가족들이 돌보겠다는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가 직접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이를 듣고도 신고한 이웃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대응, 이웃들의 무관심 속에 어린아이는 무자비한 폭행에 노출된 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한 해저 터널 등 설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가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바지선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대형 굴착기가 놓여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에 사용된 굴착기를 회수한 것입니다. 해저 터널 끝 방류구에 토사 등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도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일련의 설비 공사가 10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 전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에 합격하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면에서의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지난 24일 현장을 둘러본 뒤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쿄전력에 인위적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비검사 결과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드 문제를 재소환하며 반격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사드 전략파 선동이 괴담으로 판명됐지만 아직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선동에 나섰던 의원들은 아예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미리 보기와 다름없습니다. 가짜 뉴스로 정부와 과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자꾸 뭐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그걸 처리수 방류 우리가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오는 7월 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유재풍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자문위 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2시간 가까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유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김 의원이 전체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아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포함한 소폭의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의 당으로 일찌감치 복귀 의사를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물론이고 산업부 이창양 장관도 교체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권영세 장관의 후임으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고 19개 부처 절반 정도 차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이틀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부터 인상폭 논의를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앞서 근로자위원회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더 많은 시간당 12,21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경제 상황 악화를 호소해온 사용자위원 측은 오늘 구체적인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미분양에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을 중심으로 줄도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파주시 경의 중앙선 금촌역 바로 맞은편 주상 복합건물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타워 크레인은 멈춰선 지 오래고 인부들은 찾아볼 수 없어 썰렁합니다. 26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17층에서 공정이 멈춰서 준공률은 60%에 그칩니다. 내년 3월 4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 시공을 맡은 신일건설이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사 현장이 한순간에 멈춰선 겁니다. 이처럼 주요 사업장마다 대거 미분양이 나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경영난이 심각해진 겁니다. 지금 책임 준공이어서 건물 올라가는 거에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그 시기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아직 절차 진행 중이어가지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공 능력 평가 100위권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다른 중견 건설사들도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서 줄도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만 폐업 신고를 한 건설기업은 900여 곳으로 특히 종합건설기업 폐업 신고는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60% 넘게 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 지역의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건이 이제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에 따른 도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 시기에 우후죽순 생긴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정되는 자정 단계라는 시각도 있지만 급격한 줄도산보단 점진적인 시장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속여 464억 원을 가로챈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280여 명에게 464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늦은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후문 인근 미군 시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들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국전력은 어젯밤 10시 반쯤 용산공원 부진의 미군 기지의 전기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정전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여 분 만에 사고 현장을 수습한 소방당국은 실제 불이 난 것은 아니며 설비에서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탄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고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밤늦은 시간, 택시에 오른 만취 승객 2명이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이내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더니 갑자기 한 승객이 구둣발로 택시기사 얼굴을 차기 시작합니다. 승객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기사는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를 본 승객이 따라 내리더니 다시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 도로에서 벌어진 만취 승객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쯤 돼서야 멈췄습니다. 얼굴과 손목에 상처를 입은 택시기사는 큰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각했죠, 아주 그냥. 그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중앙선 침범해서 마주보고 있던 차하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70대 가해자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의 목을 승객이 졸라 입건됐고 이번 달엔 울산과 부산에서도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택시와 버스기사 등 운전자 폭행은 최근 몇 년 사이 줄곧 늘어 지난해 한 해 동안 4,36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한 뒤에도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운전자 폭행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아무리 가중돼도 판사의 마음이나 판사의 생각이 안 바뀌면 불가능해요. 때문에 시내버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일부 국가처럼 택시 등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의 목표는 푸틴 정권 전복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을 겨냥해 조국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는데 바그너 소속 군인들에게 한 약속은 지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을 이끌고 있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 중단 이후 첫 육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SNS에 11분짜리 음성 파일을 올린 겁니다.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던 진격을 멈춘 건 러시아 병사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였다면서 반란의 목표가 푸틴 정권 전복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Второй фактор.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특별 군사작전 중 실책을 저지른 이들의 책임을 묻고 싶었고 러시아군이 먼저 공격한 것이 방아쇠가 됐다고도 해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충신에서 반란군의 적장이 된 프리고진을 겨냥해서는 조국을 배신했다고 비판했고
러시아 국민에게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сегодня еще раз обращаюсь ко всем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выдержку, сплоченность и патриотизм. 바그너 소속 병사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방부와 다시 계약을 하거나 벨라루스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벨라루스로 간다던 프리고진의 행방은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혼란을 재반격의 기회로 엿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격전지인 동부 도네츠크 전선을 방문해 병사들을 격려하며 사기 진작에 나섰습니다. Тому я впевнений, що великий вклад в майбутню перемогу зробите саме ви. Слава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주춤하던 사이 터진 러시아의 무장 반란 사태가 다소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오늘은 장마가 점차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남해안과 내륙을 오르내리며 이번 주말까지 산발적으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은 비가 그친 것 같군요. 네,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모두 그치고 하늘만 잔뜩 흐린데요. 오늘은 장맛비가 점차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낮 동안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높겠고요. 강릉은 무려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방 속에 우산도 하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해안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영남 지방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에는 또다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도 7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 10에서 60mm, 중부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날씨는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2도, 강릉은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무더위 속에 전국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해서 곳곳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는 초속 2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3년치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공개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출제된 수능 시험과 이번 달 모의평가에서 나온 킬러 문항은 모두 22개로 국어 7문항, 수학 9문항, 영어 6문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위해 이 같은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팎의 위원회를 신설해 출제 과정을 이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원 내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외부 추천으로 구성된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정규 교과 과정 내 출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막기 위해서 수능 출제위원들의 사교육 시장 진출을 엄격하게 막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출제위원들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설 모의고사 업체 대표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홍보에 활용해왔습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참여해 평가원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를 만든다고 자랑하던 홍보 문구는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를 받기 시작하자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사교육 시장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수능 출제와 관련한 영리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출제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사교육 대책의 하나로 대입 수시 전형에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논술이나 구술 등의 대학별 고사가 교과 과정을 벗어났는지를 명확히 공개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시정 명령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신 평가 과정에서도 수행이나 지필 평가 과정에서 교육 과정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교차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자사고와 외고 존치로 인한 사교육 유발 우려에 대해서는 면접 문항을 공개하고 교과 지식은 묻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아와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늘봄 학교를 확대하는 등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71만 원 수준의 EBS 중학생 강좌가 무료로 열리고 유아 사교육 방지를 위한 이음학기 확대 운영도 발표됐습니다. 이 밖에 유아 영어 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를 단속하고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킬러 문항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방침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수능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교육부의 졸속 대책 발표로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놓고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공동서약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당 혁신위의 의견을 존중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 이른바 방탄국회는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말로만 특권 포기를 한다면 그건 사돈 낱말 정당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문의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승만 의원 등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합니다. 불체포특권 행사 안 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언제든지 청구해라. 이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또 비회기 기관을 확보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각각 59억 9천만 원과 38억 3천만 원을 재산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33억 9천만 원과 배우자 소유 주식 12억 6천만 원 등을 신고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21억 2천만 원과 본인 명의 예금 10억 5천만 원 등을 재산 목록에 올렸습니다. 여야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어제 정부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법 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또 정부가 간호법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회원 4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다며 면허증 사본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약 한 달 동안 회원들로부터 신고받은 14,504건의 불법 진료 행위 신고를 토대로 전국 81개 의료기관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보가 이를 접수할 근거가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노동자 A씨가 사고 25일 만에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아침 8시 반쯤 경기 동두천시 생현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고정 작업을 하다가 1.2m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65제곱미터 넓이 주택이 모두 타는 등 모두 4,700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귀금속점 2곳을 턴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귀금속을 훔치는데 20초도 채 안 걸렸는데 잡히기도 금방 잡혔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귀금속점 앞입니다. 안전모를 쓴 남성이 손에 망치를 들고 서성거립니다. 망치로 문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쓸어 담더니 달아납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겨우 18초였습니다. 먹고 하시는 분들 좀 밖에 움직이시고 사장님은 힘드셔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고.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이틀 전에도 인근 지역의 귀금속점에서 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팔아보지도 못한 채 마지막 범행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수 사건부터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특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새벽에 진해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을 했고 너무 빨리 왔다라고 자기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여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최근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 서방 첩보기관이 연루설이 제기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러시아 내부 투쟁일 뿐이라며 러시아에서 제기된 서방 첩보기관 연루설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We gave Putin no excuse to blame this on the West or to blame this on NATO. We made clear that we were not involved. We had nothing to do with it. This was part of a struggle within the Russian system. 바이든 대통령은 반란 사태 직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장시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등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우리 돈 6,5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여파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섣부른 판단은 경계했습니다. But it's still too early to reach a definitive conclusion about where this is going. The ultimate outcome of all this remains to be seen.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푸틴 정권 교체가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푸틴 리더십이 도전받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a new thing to see Yevgeny Prigozhin directly questioning the rationale for this war and calling out that the war has been conducted essentially based on a lie. 미국 언론들은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에도 우크라이나 전황에 단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군 내부의 혼란과 사기 약화를 이용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부 도네츠크 전선 지역을 방문해 병사들을 격려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 26일 성명에서 구체적 시점이나 장소는 공개하지 않은 채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참여한 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내에서 병사들에게 포상하고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지상군 사령관과 지도를 살펴보는 모습의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시리아 서북부 반군 장악 지역을 폭격해 13명이 숨졌다고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러시아군 전투기가 서북부 반군 지역을 공습해 농산물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민간인 9명을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암호화폐 탈취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주요한 임무는 외국의 주요 정보를 빼내는 것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최근 14년간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의 273개 사이버 공격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정보 수집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해킹 공격의 80%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한국을 겨냥한 게 65%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으로 8.5%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재무당국이 엔화 약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밝히며 외화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간다마스토 재무상 재무관은 기자들과 만나 달러화 대비 엔저 현상과 관련해 최근 움직임은 급속하고 일방적이라고 평가하며 과도한 환율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에서 조종국 운영위원장에 대한 해촉 안건이 가결되고 이용관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부 갈등 사태가 수습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어제 오후 2차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5월 선출된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해촉을 결정했습니다.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사임으로 인한 공백은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가 조 전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는 강승하 부집행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창설 30주년에 맞는 광주 비엔날레가 공간이라는 주제를 판소리 형식으로 구현합니다. 니콜라 브리오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를 주제로 판소리 21세기 사운드스케이프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리오 예술감독은 공간의 문제는 기후변화는 물론 지정학적 문제로 생존에까지 관련되는 만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라며 공간은 동시대 문제를 제기하는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